한반도와 관계 있는 국제사회 외교안보 이슈를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는 커넥트 코리아의 이상현 기자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영토가 넓은 나라, 몽타주 기법으로 영화사에 유명한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감독의 전함 포템킨이 제작된 나라, 소피아 로렌의 영화 해바라기의 배경이자 축구 영웅 셰브첸코의 나라, 바로 우크라이나가 지금 분쟁에 휩싸여 있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설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세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분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러시아 문화권의 본진 우크라이나입니다. 바로 키예프 대공국 이야기인데요. 키예프, 바로 우크라이나의 수도죠. 이곳이 실질적인 러시아의 기원으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10세기 무렵에 키예프 대공국이 건설되면서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지역이 통일됐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문화권의 첫 통일국가 성립기에는 모스크바도 상트페테르부르크도 아니고 키예프가 바로 중심지였다는 거죠. 이 때문에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생각할 때는 실리적 측면과 함께 키예프가 바로 우리의 본진이다, 서방에 뺏길 수 없다, 이런 인식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키예프 대공국 분열과 함께 우크라이나는 여러 차례 침략을 받습니다. 우리의 한강처럼 키예프를 가로지르는 드네프르강 일대는 비옥한 지대인데요. 하지만 탁 트인 평야여서 방어에는 무척 불리하죠. 또 흑해를 사이에 두고 터키와 마주보고 있는데요. 아시아와 서유럽 사이의 통로와도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차원에서 여러모로 무척 매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13세기 초 몽골의 지배를 받고 이어 리투아니아 대공국에 흡수당하게 됩니다. 이후 리투아니아 대공국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으로 확대되고 그 다음에는 러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우크라이나는 긴 세월 폴란드와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략적으로 말하면 드네프르강 동쪽은 러시아 제국과 소련의 지배를 받고 서쪽은 리투아니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통치를 겪었습니다. 셰브첸코, 아까 말씀드린 축구선수 셰브첸코 아니고요. 우크라이나의 시인 셰브첸코입니다. 그는 광인이라는 유명한 시에서 이렇게 썼어요. 울부짖으며 신음하는 넓은 드네프르강이여, 적막한 숲속엔 부엉이 홀로 온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우리의 문구처럼 상징적인 강에 대한 인식이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한 지배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느끼는 자국의 역사가 어떠한 모습일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바로 문제는 이런 역사적 아픔이 우크라이나에서 두 가지 성격의 정체성을 낳았다는 점이에요. 즉 유럽적인 정체성과 러시아적인 성격 정체성이죠. 또 유럽과 러시아라는 두 개의 외부 세력이 우크라이나에 미치는 영향력도 계속되는데요. 이런 상황은 현대사에서 정치적인 분열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소련이라는 어떤 강한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그 분열은 본격적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되죠.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우크라이나는 소련에 일단 속하게 되는데요.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우크라이나는 일단 독립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치적인 분열 속에서 부패에 시달리게 되는데 투표 조작이 발생하면서 2004년 그 유명한 오렌지 혁명이 발생합니다. 야당을 상징하는 색이 오렌지여서 오렌지 혁명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2010년 다시 칠러 정권이 들어섰는데요. 2013년에 유럽연합과 통합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유로마이단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이단은 광장을 의미하고 키예프의 중심 광장에서 시위가 시작돼서 그렇게 불립니다. 결과적으로 두 개의 혁명은 그 자체로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조금씩 러시아에서 서방 쪽으로 이동해 갔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우크라이나의 움직임에 반발한 나라가 있으니 바로 러시아인데요.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의 반발은 2014년 크림위기로 이어집니다. 크림은 우크라이나 남쪽의 흑해로 튀어나와 있는 반도인데요. 엄청난 전략적 요충지예요. 백의의 전사 나이팅게일이 활약했던 크림 전쟁 기억하실 텐데요. 러시아 제국과 오스만 투르크, 프랑스 등이 크림반도를 놓고 싸웠는데요. 흑해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크림반도 남부 해안의 항구들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오랜 역사 동안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갖기 위해 애써온 추운 나라 러시아로서는 크림반도를 당연히 탐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친서방 내각이 구성됐을 무렵에 크림은 자치공화국 형태였습니다. 사실 이 땅은 우크라이나계보다 러시아계 주민들이 다수여서 소련 해체 이후에도 과연 어떻게 될지 관심사였는데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고 크림의 러시아 흑해 함대의 주둔을 허가하는 대신에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인정받았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친유럽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림반도 내에 러시아계 주민들과 러시아 해군이 힘을 합쳐서 크림반도를 장악하고 이어 국민투표까지 진행을 해서 크림공화국이 결국 러시아 연방에 가입하게 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했고요. 유엔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일단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돌아왔지만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분쟁도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상 거의 똑같은 형태인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돈바스 지역이라는 곳인데요. 쉽게 말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광공업지대예요. 이것도 러시아계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들이 러시아의 크림병합과 비슷한 시점부터 분리독립 운동을 시작합니다. 수년간 분리독립 세력과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충돌이 이어져 온 셈인데요. 특히나 2019년 5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 나토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러시아의 이 지역을 두고 반발이 본격화합니다.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정식적인 입장인데요. 키예프로부터 모스크바까지는 1,000km 정도에 불과합니다. 러시아는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데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키예프가 적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바로 자신들의 목덜미에 칼날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사태를 논의하면서까지 해결 방안을 찾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민주주의 세계의 리더로서 미국이 사태에 본격 개입하면서 미뤄간 정면 충돌 양상으로까지 흘러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선택은 우크라이나에게 맡기자. 단순한 명제이지만 강대국 사이에 놓인 우크라이나로서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닌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지에는 마찬가지로 강대국에 둘러싸인 분열된 한반도의 모습도 조금은 비치는 것 같은데요. 울부짖으며 신음하는 넓은 드네프르강, 이 강이 평화롭게 흐를 날은 언제쯤 찾아올까요? 궁금증 조금은 해결되셨나요? 외교안보 국제 이슈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 한반도연에 연락주세요.